중국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계 해양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지구를 구할 마지막 열쇠가 발견될 줄은 말이죠. 한국, 그냥 중국의 작은 부속품 아닌가. 바다도 우리 거고 기술도 우리가 더 앞서는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노르웨이 오슬로 북극해양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베이징 해양대학의 루츠강 교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중국 해양학계의 거물이자 정치적 발언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죠. 200명의 세계 해양학자들 앞에서 벌어진 이 도발적인 발언은 회의장 전체를 긴장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노르웨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루 교수 말이 맞습니다. 동해? 그건 일본해고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 바다죠. 한국이 무슨 바다를 가졌다는 겁니까? 루츠강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조류. 우리 중국에서 원래 시작된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 기술을 베낀 것뿐이죠. 게다가 한알령으로 한국 해산물 수입도 금지했는데 이제 와서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 정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겨우 32세. 부산대 해양학과 출신의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루 교수님, 바다는 소유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바다에는 교수님들이 상상도 못할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루츠강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보물이라고요? 중국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보물을 가졌다는 겁니까? 김치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라. 회의장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혜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좋습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왜 지구의 마지막 희망인지를요. 그 전에 잠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저는 마크 톰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해양생물학과 교수입니다. 35년간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며 해양생태계를 연구해왔죠. 특히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으로 합니다. 수많은 국제학회에 참석해봤지만 그날 노르웨이 학회에서 벌어진 일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루츠강과 안데르센 박사 편이었어요. 한국, 조선업과 반도체 빼고는 뭐가 특별한지 몰랐거든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던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정혜린이 스크린에 띄운 건 나사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반도 남해안이 마치 거대한 격자무늬로 덮여 있었죠. 마치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된 검은 선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루츠강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사진 진짜입니까? 조작한 거 아닌가요? 중국 위성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믿을 수 있습니까? 독일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김 양식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년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는 정혜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루츠강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또 거짓말이죠. 한국인들 특기잖습니까? 역사도 조작하고 문화도 훔치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린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연간 50만 톤입니다. 독일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죠. 설마 그런 수치가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해양생물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루츠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이 해조류 양식 세계 1위 국가인데 한국 따위가 어떻게 우리보다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까? 안데르센도 냉소적으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루 교수 말이 맞습니다. 데이터 조작 아닌가요? 그런 작은 해조류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양을 흡수한다는 겁니까? 정혜린이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루츠강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인요? 한국에 가서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도 안 가는 곳에 말입니까? 거기 가서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직접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35년간 바다를 연구한 과학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주 후 저는 부산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안데르센도 함께 왔고 놀랍게도 루츠강도 와 있었습니다. 루 교수님도 오셨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루츠강이 거드름을 피우며 답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조작했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 중국 기술을 훔쳐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요. 부산에서 다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통영이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갈매기들이 하늘에서 울어댔습니다. 정혜린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루츠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새벽 4시요? 뭐 이런 비문명적인. 우리 중국은 다 자동화 시설로 하는데 아직도 수작업입니까? 안데르센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새벽 4시라니요? 그렇게 일찍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혜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김수학은 새벽에 해야 합니다. 바닷물 온도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거든요. 또한 조류의 흐름도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죠. 루츠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후진국이군요. 우리는 언제든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에 무수히 많은 부표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체 저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요? 루츠강은 계속 전화를 하며 중국어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자연스럽게 들려왔죠.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에 지시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 분석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라고 말이죠. 그 순간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벌써 베끼려 하다니. 이게 바로 선입견이 만드는 편견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선착장에서 만난 사람은 75세의 김대포 할아버지였습니다. 50년째 김양식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과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이시고 저분은 중국에서 오신. 정혜린이 소개하려 했지만 루츠강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루츠강입니다. 아저씨, 여기 김양식 기술 우리 중국에서 전해준 거 알고 있습니까? 김대포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은 조선시대부터 기르던 건데. 루츠강이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역사 왜곡하지 마십시오. 해조류 양식은 중국이 원조입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양반,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조상요? 하하. 너희 조상들이 우리 중국 기술 배워간 거죠. 그때 할아버지의 손자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28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루츠강이 민수를 보더니 중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마 민수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모르고 한 말 같았어요.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기술 훔쳐가서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겠다고 통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뭐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정혜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바다로 나가서 직접 보시죠.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작은 어선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김대포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루츠강은 계속 사진을 찍으며 뭔가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보 수집하는 스파이 같았습니다. 이 작은 배로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안데르센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로 끝없이 펼쳐진 검은 줄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죠.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장관이었습니다. 루츠강이 갑자기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이거 구조가 생각보다 정교하네요. 이걸 우리가 자동화하면. 김대포 할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줄 하나하나에 우리 마을 사람들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혜린이 물속으로 손을 넣어 김 한 다발을 건져 올렸습니다. 길고 검은 해조류가 물에서 반짝였죠. 제가 봤던 어떤 해조류보다도 윤기가 났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교수님들, 이 김 한 다발이 하루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루츠강이 비웃었습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약 200g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밭 전체로는. 그때 안데르센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불가능합니다. 광합성 효율로 계산하면. 루츠강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놈들도 허풍 떠는 거죠. 그러나 정혜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이산화탄소 측정 앱이었죠. 첨단 센서가 부착된 장비였습니다. 직접 측정해 보시죠. 30분간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츠강과 안데르센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어요. 데이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아니, 오히려 정혜린이 말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루쯔강이 당황하며 중국어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바로 분석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급히 노트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작은 김밭에서 이 정도라면 한국 전체 김 양식장의 탄소 흡수량은 어마어마할 것이었습니다. 김대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우리는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김이 잘 자라려면 바다가 깨끗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김이 자라면 바다도 더 깨끗해지고요. 그런 원리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혜린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정확합니다. 김은 바다의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부영양화를 막아요. 동시에 광합성으로 엄청난 양의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중국식 대량 생산은 바다를 오염시켜서 결국 효율이 떨어집니다. 루쯔강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도 친환경으로 합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연안은 적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어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맙소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면 수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김밭 하나가 보여주는 탄소 흡수 효율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해양 생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데르센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해조류가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루쯔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중국이 해조류 연구 세계 1위인데 어떻게 한국 총구석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그때 루쯔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본국에서 온 전화였죠. 5분간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루쯔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김의 탄소 흡수 효율이 우리 것보다 3배 높다는 겁니다. 김대포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들, 우리는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김이 잘 자라려면 바다가 깨끗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김이 자라면 바다도 더 깨끗해지고요. 루쯔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비법이 뭡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돈도 많이 드릴게요. 김대포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바다와 함께 배운 지혜거든요. 정혜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정확합니다. 김은 바다의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부영양화를 막습니다. 그런데 중국식 대량 생산은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바다를 오염시키거든요. 결국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루쯔강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도 친환경으로 합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연안은 적조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어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체 김 양식장의 면적, 생산량, 탄소 흡수량, 계산할수록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맙소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면 연간 수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겠군요. 루쯔강이 갑자기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합작하죠.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같이 하면 돈 엄청 벌 수 있어요. 김대포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바다를 지킨다고요? 하하. 그런 감상적인 소리 말고 현실을 보세요. 중국과 손잡지 않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김대포 할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다를 아끼고 바다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기후변화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탐욕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요. 35년간 바다를 연구하면서도 놓쳤던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안데르센도 말을 잃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거대한 해양 산업과 첨단 기술로도 따라갈 수 없는 효율성을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발견한 겁니다.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포 할아버지 댁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김으로 만든 김밥이었죠. 검은 김이 하얀 밥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가 대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쯔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면 언제 대량 생산합니까? 우리 중국식으로 공장화하면 10배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15살 때부터니까 벌써 60년이 넘었구먼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럼 할아버지 가족은 몇 대째 이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김을 길렀다고 들었어요. 200년은 넘었을 겁니다. 룻즈강이 코웃음 쳤습니다. 200년이요? 우리 중국은 2000년 전부터 해조류 양식했습니다. 너희는 우리한테 배운 거죠. 민수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아까부터 듣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뭐든 자기 거라고 우기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바다에서 터득한 지혜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룻즈강이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요? 하. 우리가 돈 주고 사갈 테니까 기술 넘겨주세요. 그럼 너희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룻즈강이 비웃었습니다. 마음이요? 그런 감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안데르센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00년이라고요? 그럼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 기르는 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일이라고요. 그 순간 안데르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간 북극해를 연구한 노련한 과학자의 눈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은 200년 동안 지구를 구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시했네요. 룻즈강이 당황했습니다. 야, 안데르센. 뭘 그렇게 감동받습니까? 그냥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되잖습니까? 김대포 할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데르센을 바라봤습니다. 지구를 구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김 기른 것뿐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당신과 이 마을 사람들이 기른 김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요. 룻즈강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 감정적인 서양인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하지만 그 순간 룻즈강의 핸드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중국 본국에서 온 것이었죠. 메시지를 읽는 룻즈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룻즈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 김양식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연구 결과를 보고 그제야 룻즈강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인, 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바다의 비밀병기, 한국 김양식이 세계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답은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영 바다의 김밭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봤던 그 장관이었죠. 이 검은 해조류. 김이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자동차 배출량의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 연안국에 확산한다면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저는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배우려면 한국 어민들의 철학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대량 생산이 아닌 바다와 공존하는 지혜를 말입니다. 그때 관객석에서 룻즈강이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중국도 이미 한국 기술을 도입했는데 왜 효율이 절반밖에 안 나올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 교수님,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200년 지혜를 진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안데르센 박사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어민들을 초청해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맺고 싶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0개국 해양학자들과 함께였죠. 놀랍게도 룻즈강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대포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79세가 되셨지만 말이죠. 할아버지, 이제 세계 30개국에서 할아버지 방식으로 김을 기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포함해서요. 룻즈강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년 전에 무례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룻즈강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요. 룻즈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식 김양식을 도입한 지역의 바다가 정말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적조 현상이 70%나 줄었어요. 김대포 할아버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질까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푸른 지구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찾고 있던 기후변화의 해답이 첨단 기술 실험실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거친 손끝에 있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지혜가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전 세계 84개국에서 한국식 김양식을 도입했습니다. 연간 탄소 흡수량은 3억 톤을 넘어섰죠. 유엔은 매년 12월 9일을 세계 김의 날로 지정했고, 김대포 할아버지는 유엔 친선대사가 되셨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한국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룻즈강 교수는 현재 한중해양기술협력센터의 중국 측 책임자가 되어 매년 통영을 방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술만 베끼려 했는데 이제는 철학부터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연안의 바다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식 김양식을 도입한 지역의 적조 현상이 70%나 감소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년 통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새벽 바다로 나가죠. 75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가 79세 한국 어부에게서 배우는 모습.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나이도, 학벌도, 국적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준 진리죠.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포 할아버지가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저는 글도 많이 못 배우고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욕심내지 말고 자연과 함께 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유엔 총회장에서는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어부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한 겁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바다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200년 지혜를 말이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한국 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룻즈강 교수는 지금 중국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겸손을 배워라. 한국 어민들처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통영 바다는 이제 세계 해양학의 성지가 됐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김양식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닫고 갑니다. 김대포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다에게 많은 걸 돌려줘야 해요. 그게 바로 공존이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도 통영 바다에서는 김이 자라고 있습니다. 묵묵히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요.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것은 K-팝도 반도체도 아닙니다. 바로 지구를 살리는 검은 보물, 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도발과 기술 탈취 시도까지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질투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한국의 김밥 한 줄에는 200년의 지혜와 지구의 미래가 함께 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오락관. 저는 소희였습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